안녕하세요. 국어가 즐거워지는 선영쌤의 국어교실입니다. 오늘은 1930년대 백수의 하루를 담은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의 전체 줄거리를 간단한 해설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신사고, 지학사, 천재, 미래엔 4개 출판사의 교과서에 실려있는 데다가 EBS 교재에도 실린 중요한 작품이죠.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은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되었던 박태원의 중편소설이랍니다. 이 소설은 고도의 소설적 기교를 사용해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이 거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죠. 소설이 개연성 없이 그냥 주인공의 생각의 흐름대로 두서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읽다 보면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플롯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쓴 이런 서술 방식은 당시에는 없었던 무척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소설 기법으로 평가되고 있답니다. 조각나 있는 독립된 이야기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드는 몽타주 기법 역시 실험적이었죠. 이 소설은 단순히 실험적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창작 노트 그 자체를 소설화하여 근대의 일상을 지적으로 성찰했다는 점에서 고현하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은 이 소설이 중요한 모더니즘 소설로 평가받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산책이라는 배회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관찰과 의식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랍니다. 구보의 눈에는 경성역을 중심으로 한 유랑민, 시골 노파, 노동자, 종로통의 카페 등 근대 경성의 여러 풍물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구보는 이런 풍경에서 자신에게는 없는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고 끝없는 고독을 느끼게 되죠. 구보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속물적 가치를 부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처럼 일상적 삶 속에 안주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고픈 모순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보는 현대인의 내면적 갈등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상이 어려워져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그냥 쉬게 된 20대와 30대가 많아졌다고 하죠. 일제강점기 때에도 백수가 넘쳐났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경제구조가 취약했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도 심각해서 대학까지 졸업해도 취업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네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인 소설가 박태원 역시 일제강점기의 비자발적 백수였습니다. 당시에는 백수를 룸펜이라고 불렀죠. 박태원이 쓴 소설가 구보씨의 1일에서 구보는 박태원의 호입니다. 한마디로 이 소설은 박태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인 건데요. 소설 속 구보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소설을 쓰는 26살의 룸펜입니다. 보통 학교를 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아들이 룸펜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 경성거리에는 구보처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룸펜들이 도처를 헤매고 있었죠. 그럼 1930년대 룸펜 구보의 하루를 들여다볼까요?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전문을 여러분의 재미와 편의를 위해 요즘 언어로 각색하고 요약하였습니다. 1934년 8월 1일 수요일, 대졸 백수의 브이로그. 어디 가니? 엄마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집을 나왔다. 나는 엄마의 온갖 종류의 근심이자 걱정거리이다. 엄마는 내가 26살이 되도록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넌 왜 장가를 안 가려고 하니? 진짜 답답한 소리다. 돈 한 푼 없이 기집을 어떻게 먹여 살리란 말이에요. 네가 장가 가면 귀여운 아내를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든 일을 구하겠지. 나를 자꾸 부담스럽고 죄스럽게 만드는 엄마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쩌다 원고를 팔아서 돈을 벌어와서 드리면 무척 자랑스러워 하신다. 저번에는 내가 드린 돈으로 치마를 사서 우리 둘째 아들이 해준 거예요 라면서 여기저기 자랑을 하셨다. 엄마는 내가 엄청 잘난 줄 안다.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도 회사니 관공서니 잘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내가 취업을 못한다는 걸 도무지 엄마는 믿지를 못하신다. 일찍 들어와라. 엄마의 말에 네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여학생 3명이 지나가는 바람에 창피해서 대답도 못했다. 엄마한테 미안하네.
아무 생각 없이 걷는데 갑자기 격렬한 두통이 밀려온다.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이 쇠약해져서 생긴 두통인 것 같다. 백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런지 요즘엔 귀도 잘 안 들린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귀가 너무 더럽고 귀지로 꽉 차서 그렇지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창피하고 굴욕스러웠다. 귀지가 많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이염 같은 병이 있다고 하는 게 낫겠다. 귀만 그런가? 요즘은 눈도 잘 안 보인다. 방금도 잘 안 보여서 어떤 남자랑 부딪힐 뻔했다. 안과에 갔더니 눈이 안 보이는 건 맹점이 많아서라고 한다. 이런 건 안경을 써도 교정이 잘 안 된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백화점에 도착했다.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4,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점심 먹으러 나온 젊은 부부가 보인다. 갑자기 질투심이 솟구친다. 아니, 누구 배 아프게 하려고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자랑하면서 밖에 나왔지? 부럽다. 쟤네는 애가 저 정도면 4, 5년은 같이 살았을 텐데 아직도 사이가 신기하게 좋아 보이네? 그 점이 진짜 제일 부럽네. 글 쓰는데 도움이 되는 취재거리를 뭐라도 찾으려고 하루 종일 걷는 나는 항상 지팡이와 공책을 끼고 다닌다. 물론 이딴 것들은 내 행복엔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만. 이번엔 전차를 타기로 했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목적지가 있는데 나만 목적지가 없다. 차장이 어디를 가냐고 물어봐도 목적지가 없으니 대답할 수가 없다. 외롭다. 옛날에는 외로움을 싫어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한적하고 조용한 교회에 혼자 있는 게 좋았다. 그런데 요즘은 외로움이 아주 뼛속까지 사무쳐서 고독이 두려울 지경이다. 헐! 근데 저게 누구야? 내가 소개팅했던 여자가 전차에 있었다. 작년 여름 딱 한 번 소개팅으로 봤던 여자인데 날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말빨은 꽤 있으니 기억할지도. 날 봤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지? 내가 이 여자를 사실 못 잊고 좋아하고 있었나? 이 여자 꿈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여자가 전차에서 내린다. 갑자기 따라 내려서 말 걸고 싶어진다. 근데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천박한 놈으로 보면 어떡해? 젠장. 전차가 출발해버리네. 그냥 따라 내릴걸. 후회된다. 솔직히 소개팅 때에도 그 여자가 꽤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난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여자 정도면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했었다. 하지만 애프터 신청은 안 했다. 여자가 날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자 쪽에서도 따로 연락은 없었다. 그러다 그 여자의 친척 할머니가 우연히 집에 오셨는데 여자 쪽에서 왜 남자가 연락이 없나 궁금해했었다고 말하는 걸 듣고 이건 진짜 비극이다 싶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갑자기 연락하기도 뭐해서 안 했지만. 전차 안에 어떤 여자가 자기 무릎 사이에 양산을 놓고 앉아있다. 나 잡지에서 읽었는데 저렇게 양산을 무릎 위에 놓는 건 저 여자가 처녀가 아니란 뜻이라던데? 어휴, 이런 거나 관찰하고 나 진짜 찌질하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떤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여자는 있기는 있을까? 예전에 15살 때 친구 누나를 짝사랑한 적이 있다. 누나 얘기 주려고 연애시도 밤늦게까지 쓰기도 했다. 그러나 누나는 나보다 3살 위였고 내가 누나에게 남자로 느껴질 만한 청년이 되기도 전에 누나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버렸다. 그 누나를 올해 봄에 집들이로 다시 만났다. 누나는 7살 아들이 생겼는데 아들이 동네에서 딱지치기 하다가 맨날 져서 딱지를 다 잃고 들어오는 게 분하고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연필로 딱지에 표시를 해뒀다가 자기가 직접 골목 안의 아이들한테서 표시한 딱지를 전부 뺏어왔다고 했다. 이런 걸 자랑 삼아 말하는 누나를 보니 너무 깬다. 저 누나랑 결혼 안 하길 잘했지. 전차에서 내린 후 다방에 갔다. 지금 몇 시지? 참, 나 시계도 없지. 예전에 손목시계 하나와 벨벳으로 만든 치마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자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던 소녀를 알고 있다. 참 소박하다.
난 대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 여행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동경에 다시 가고 싶다. 동경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까운 데라도 여행 갈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오후 2시. 다방 안에는 나 같은 룸팬들이 득실거린다. 수다 떨고 담배 피우고 음악 듣고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은 눈에 생기가 없고 모두 우울하고 고달파 보인다. 다방을 나와 땡볕을 걸으면서 현기증과 두통을 느낀다. 어릴 때부터 잠 안 자고 춘향전 같은 책들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지 그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다. 요즘엔 책 안 읽은 지도 한 3년은 된 것 같지만. 길을 가다가 보통학교 친구를 만났다. 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친구는 어색해하며 바로 자리를 떠나버렸다. 우울하다. 좀 시끌벅글하고 즐거워 보이는 곳에 가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남대문에 있는 경숙역으로 갔다. 사람들은 많은데 오히려 군중 속에 나는 고독한 기분이다. 서로에게 관심도 없이 바쁘기만 하는 사람들. 그중엔 한 초라해 보이는 노파가 있었는데 그 노파 옆에는 부유해 보이는 중년의 신사가 있었다. 그는 노파와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꼴사나와 보였다. 개찰구 쪽에는 금광보루커로 보이는 사내 2명이 서 있었다. 지금은 황금광 시대이다. 다들 황금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황금을 찾다가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했다. 그들 중에는 평론가나 시인 같은 문인들까지도 있었다. 직업 가리지 않고 모두가 황금을 쫓는 씁쓸한 세상이다. 그때 갑자기 중학교 동창이었던 녀석이 나를 발견하고 내게 말을 걸어왔다. 구보, 이게 얼마만이야? 중학교 때 공부 지지리도 못했던 열등생이다. 집은 전당포를 해서 좀 부자였지만 녀석은 주머니에서 일부러 금시계를 자랑하듯 꺼내서 시간을 보더니 차 한잔 마시자고 한다. 거절하기도 어려워서 같이 가줬다. 녀석은 예쁜 애인하고 함께였는데 녀석의 애인도 우리와 같이 다방에 갔다. 젠장, 이런 놈도 애인이 있는데. 녀석은 다방에 와서 칼피스를 시켰다. 칼피스는 색깔이 너무 야식구리해서 나는 마시기 싫어한다. 녀석은 예쁜 애인과 오늘 월미도에 놀러 간다고 한다. 이 시간에 떠난다면 아마도 둘이 하룻밤 자고 올 것 같다. 여자의 벗은 몸을 아무 거리낌 없이 애무할 녀석의 추악한 얼굴을 떠올리니 짜증이 치민다. 녀석의 애인은 칼피스 대신 아이스크림을 시켰다. 칼피스를 안 시키다니 예쁜데다 똑똑한 여자인 것 같다. 대체 이런 여자가 왜 저런 놈하고 사귀는 거지? 돈 때문이겠지 뭐. 여자들은 저렇게 참 돈에서 쉽게 행복을 찾는다니까. 불쌍한 여자 같으니라고. 아, 나도 저 녀석처럼 돈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렇게 맨날 실컷 먹고 자고 여자나 끼고 노는 대신에 훨씬 더 유익하게 돈을 쓸 텐데. 됐다. 이런 생각하는 나도 꼭 돈에 걸신 들린 것 같네. 근데 이 여자 진짜 예쁜데 대체 언제부터 이 녀석한테 몸을 허락했던 걸까? 아, 짜증나. 저런 녀석과 어울리다니 똑똑한 게 아니라 멍청하고 속물스러운 여자야. 그저 좀 예쁠 뿐이지. 나도 참 여자 너무 후려치기 하네. 여자는 남자의 황금을 소비하고 남자는 그 여자의 육체를 즐기면서 서로 행복하면 그만인 거 아닌가? 행복은 주관적인 거니까. 친구와 헤어지고 길을 걷는데 구두 닦기가 구두를 닦으라고 불러 세운다. 나를 처음 보는 주제에 남의 구두가 닦을 만한지 아닌지 지가 뭔데 판단해. 정말 극혐이다. 오늘은 기분이 너무 다운되었다. 마음 맞는 친구나 만나서 기분 전환하고 싶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다방으로 꼭 오라고 했다. 친구를 기다리며 다방에 있는데 조그만 댕댕이 한 마리가 보인다. 강아지는 탁자마다 다니면서 혹시 자기를 귀여워해줄 사람은 없는지 찾아다니면서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강아지를 쫓거나 무서워할 뿐 아무도 귀여워해주지 않았다. 강아지는 단념한 듯 구석에 가서 쭉 뻗고 쓰러졌다. 그런 강아지가 너무 고독해 보이고 가여웠다.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널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다방에 한 명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강아지를 불렀다. Come here, come here. 이리 와, 이리 와. 하지만 강아지는 내가 불러도 오지 않았고
내가 다가가자 오히려 짖으면서 적대적인 자세가 되어버렸다. 강아지가 가여웠던 내 마음은 분노로 바뀌었다. 드디어 친구가 왔다. 이 친구는 원래 시인이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 애달픈 일이다. 그는 내 소설을 즐겨 읽는 애독자이고 비평도 해준다. 친구는 요즘 내가 쓰는 소설 주인공이 작가의 실제 나이에 비해 너무 늙었고 소설을 읽다 보면 작가에 비해 주인공이 억지로 늙게 설정된 티가 난다고 비평했다. 하지만 나는 내 작품 속에서 젊을 수가 없다. 젊은 주인공을 설정한다고 해도 그건 역시 억지스럽게 보일 것만 같았다. 그래도 친구와 얘기하다 보니 오늘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문득 창밖에서 처절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누가 또 죄악의 자식을 낳았누? 하고 생각한다. 죄악의 자식을 낳은 친구 한 명이 있다.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온갖 고생을 한 친구였는데 그래도 성격 하나는 좋고 착했다. 하지만 아주 큰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성욕을 절제를 못한다는 거였다. 아무 여자나 좋아해서 그 녀석의 눈은 어디 달렸나 싶을 정도였다. 그래도 차라리 그렇게 혼자 좋아하는 상태일 땐 나았다. 그 녀석이 웬 못생기고 멍청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도 녀석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비극이 시작되었다. 녀석이 여자한테 차츰 재미를 잃어가고 있을 때 여자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녀석은 이미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여자가 낄 자리는 없었다. 여자가 낳은 사생아의 울음소리는 남자의 흉악한 죄악에 진노한 신이 아이의 성대를 빌려서 남자의 죄악을 규탄하고 저주하는 것 같은 절규하는 듯한 소리였다. 친구는 저녁밥을 먹는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여관으로 돌아갔다. 친구처럼 일정한 생활을 가진 사람은 저녁을 꼭 챙겨 먹는다. 나한텐 해당 사항 없지만. 종로사 거리로 갔다. 밤의 거리를 즐기려고 놀러 나온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위태롭게 걷는다. 무지로 눈을 가린 저 여자들의 인생도 위태로워 보인다. 이번에는 다방 주인으로 일하는 다른 친구와 놀려고 친구가 운영하는 다방에 놀러 갔다. 친구가 없어서 기다려야 했다. 다방의 축음기 옆에는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다. 여자가 남자한테 미소를 짓고 남자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질투와 부러움이 또 치밀어 올라온다. 청년의 명랑함이 참말로 부럽다. 저 청년에 비하면 난 음울하고 고독하다. 이런 걸 솔로의 비애라고 한다지?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다. 요즘 나는 초식남 생활을 하고 있거든. 여자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게 좋은 지 오래다. 너무 외롭다 보니 문득 전 여친 생각이 난다. 요즘 어떻게 살고 있으려나? 지금 보이는 다방의 알바생도 예쁘긴 한데 전 여친은 훨씬 더 예뻤다. 내가 동경에서 유학하던 가을날이었다. 전 여친과의 만남은 내가 다방의 마룻바닥에서 그녀의 대학 노트를 주우면서 시작되었다. 호기심에 읽어보았다. 수치심은 사랑의 상상작용에 조력을 준다. 연락 없이 어제 어디 갔었니?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엽서도 한 장 끼어 있었는데 엽서의 노트 주인인 여자의 집 주소가 써 있었다. 호기심에 다음날 아침 그 주소로 여자의 얼굴을 구경하러 갔다. 여자는 아주 예뻤다. 여자한테 공책을 건네며 작업을 걸었다. 다방에서 제가 그쪽 공책을 주었는데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랑 같이 산책이나 하실래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여자와 나의 로맨스 소설이 펼쳐졌고 나는 소설 속 주인공이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만약 여자가 기독교인이라면 같이 교회에 가서 목사의 지겨운 설교를 들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믿을 수 없게도 여자가 오케이 했다. 오케이. 이거 소설이라고 해도 너무 진도가 빠르고 쉬워서 독자도 못 믿는 거 아니야? 싶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날 믿고 따라오는 이 여자를 경박하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았다. 나라는 남자가 믿을 만한 남자라는 걸 바로 알아볼 만큼 총명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여자와 데이트하려고 자동차에서 내렸을 때 학교의 영어 선생님을 만났다. 이마와 콧등에 땀방울이 무수히 흘러내리는 순간이었다. 여친과 헤어질 때의 쓰라린 기억도 생각이 난다. 영원히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이다.
여친이 어느 날 내게 고백했다. 저 사실 구보 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약혼했던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하필 바로 내 중학교 동창이었다. 우리는 울면서 비가 내리는 공원을 걸었다. 그 착하고 순진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니 도저히 약혼녀를 뺏을 수 없었다. 세상의 비난도 두려웠다. 그래서 헤어졌다. 여친은 나의 사랑과 정열이 부족하다며 울고 탄식했다. 맞는 말이었다. 바래다 줄 필요 없다면서 비와 눈물에 젖은 얼굴로 혼자 가던 그녀의 가련한 뒷모습. 그녀는 약혼자와도 결국 결혼하지 않았다. 그녀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소식을 알고 싶다. 쓸쓸하게 광화문통의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를 책망한다. 나는 위선자이고 약해 빠진 놈이다. 그때 비에 젖어 애달프고 가엾은 뒷모습을 그대로 보내면 안 됐다. 축 늘어진 어깨와 조그맣고 약한 발로 기운 없이 걷던 그녀. 달려가서 그 조그만 어깨를 으스러지게 잡고 이제까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난 결코 이 사랑을 단념할 수 없다고. 함께 모든 장애를 싸워 나가자고. 그렇게 말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슬비 내리는 동경거리에서 무한한 감격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야만 했다. 그때 나는 이성으로 감정을 잘 눌렀다고 생각했고 착하고 돈 많은 그녀의 약혼자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왜곡된 감정이 내 마음의 진정한 부르짖음을 틀어막았던 것이다. 여친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여친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헤어짐으로써 나는 오히려 여친을 더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닐까? 길가의 조약돌을 발로 차고 차면서 내가 잘못했다 무수히 후회했다. 이제 다시는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다고 전 여친이 돌아오진 않지. 이렇게 한 사나이의 마음이 외롭고 가여울 수가 있나. 이제 전 여친 생각 좀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하며 걷는데 눈깔 아저씨! 라고 아이들이 나를 불러 세운다. 내 친구의 조카들이다. 아이들은 내가 안경을 썼다고 눈깔 아저씨라고 불렀다. 불쌍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5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따로 살림을 차렸고 그들은 어머니 손에서만 길러졌다. 극도의 생활난 속에서도 어머니는 4명의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아이들은 사랑을 주면 반드시 그 사랑을 따르는 단순하고 순수한 존재이다. 밤 10시 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방으로 향했다. 밤거리 가로등 아래 한두 명의 여자들이 서 있었다. 창년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매우 고혹적으로 보였다. 갑자기 뒤틀린 성욕을 느꼈다. 문득 전보 배달부가 지나간다. 나에게 온 전보를 받고 감동하고 싶다. 하지만 이런 생각 역시 어쩐지 성욕의 발현인 것만 같아 실소가 났다. 전보를 보니 알고 지낸 모든 친구들이 그리워진다. 다방에 앉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엽서를 썼다. 나도 친구들에게 편지를 받고 싶다. 드디어 다방에 온 친구와 만나서 거리를 걸었다. 요즘 같은 일제시대에는 조그만 다방 하나 운영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친구는 월세가 3달이나 밀렸다고 했다. 구차한 내 나라를 생각하니 마음이 어두워졌다. 친구가 애인 사귀고 싶지 않냐고 물었다. 꼭 애인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발 여자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어질고 총명한 아내가 이왕이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17쯤 된 예쁘고 명랑하고 총명한 딸이 있어서 같이 여행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벌써 그런 큰 딸을 원한다니 내가 그렇게 늙었나? 하지만 그 셋이 전부 다 있는다고 해도 내 마음에 안위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벗과 함께 술집에 갔다. 여급 5명이 몰려와서 처음 온 손님에게 호기심을 보였다. 이름을 물어보니 여자들의 이름은 모두 모모코로 끝나고 있었다. 내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라는 게 확 와닿아서 마음이 아팠다. 여급이 술을 따라주어도 친구는 입에 대는 척만 하고 마시지 않고 다시 탁자에 놓았다.
나는 친구에게 넌 음주 불감증이란 정신병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라고 했다. 내 옆에 앉은 여급에게 나이를 물어봤더니 자기 나이가 20이라고 한다. 5살이나 6살은 더 많아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대놓고 말해줬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당의 즉답증이란 정신병이에요 라고 말해줬다. 그럼 선생님 한 명 빼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다 정신병 환자예요? 여급이 물었다. 나는 쓸데없이 잔소리가 많은 정신병이 있어서 다변증 환자야. 세상 사람들 모두를 관찰해서 정신병자라고 진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틀림없는 정신병 환자인 듯. 나와 친구가 나누는 대화 대부분을 여급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해하는 척했다. 하지만 이들 같은 업소녀들에게 무식함은 차라리 다행이다. 그들이 총명해지면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겠는가. 여급 중에 16이나 7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귀여운 소녀가 있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내일 나와 같이 산책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첩에 만년필을 주고 대답으로 OX를 치라고 했다. 집에 가서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라고 했다. O를 쳤으면 내일 정오에 백화점 옥상으로 오라고 했다. 새벽 2시. 나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나는 생활을 가져보리라 다짐한다. 친구에게도 내일부터는 집에서 글을 쓸 거라 다방에 못 나온다고 얘기했다. 집에 가는 길에 수첩을 펴보니 X라고 크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망스럽진 않았다. 이제 나의 행복보다는 엄마의 행복을 더 생각하고 엄마 걱정 좀 안 시키는 아들이 되어야겠다. 이제 엄마 말대로 결혼도 슬슬 해볼까? 단순한 백수의 일상을 담은 이 소설이 후대에는 이렇게나 중요한 문학작품이 되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도 하나의 역사이고 시대의 산물이랍니다. 매 순간 보석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빛나는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선영쌤의 국어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